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수능 국어 해설을 맡은 저는 남궁민입니다. 자, 이제 3부 문학의 문을 함께 열 건데요. 총평에서 저와 김철현 쌤이 함께 오늘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아마 듣고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3부를요, 그리고 4부를요, 문학을 이제 함께 풀어보는, 4개의 세트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갈 텐데, 문학이 어려웠죠. 그쵸?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고, 어떻게 답을 골랐더라도 정확하게 면밀한 판단을 하고서 답을 고른 것은 아니었던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까다로웠던 이 이유는 낯선 지문이 나왔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기나 또 선지가 매우 심오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더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나의 판단에 어떤 점들이 더 보충이 되었어야 했는가, 더 바르게 작용했어야 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비 수험생의 경우에 이제 앞으로 최근 이 수능의 경향들을 어떻게 내가 대비할 것인가를 함께 공부해보는 내공을 쌓는 공부를 하는 시간도 되겠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해설 강의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넘어서서 지문과 문제를 보는 내공을 길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3부, 4부 그리고 5부 화법과 작문까지를 열심히 제가 오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에서 21번 네 문제를 달고 있는 고전 소설 문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고전 소설은 지금 작자미상의 김원전이 출제가 되는데요. 김원전은 여러분 알다시피 올해 이제 수험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수능 완성 145쪽에서 연계 출제가 된 작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생방송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만 따끈따끈하게 시험지 바로 나오자마자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수능 완성의 145쪽에 있는 지문하고 똑같았습니다. 거의 똑같았어요. 몇 글자 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뭐랄까요, 이제 여러분 자주 쓰는 용어로 싱크가 높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연계율을 체감한 정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현대 소설에 비해서는 고전 소설이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거 기억나시죠? 6월에 상사동기가 수능 특강에서 고전 소설이 연계 출제가 됐었어요. 현대 소설은 이제 최명희 소설 무성격자가 나오면서 비연계였고, 그런데 그게 9월에 가서 뒤집혔잖아요. 현대 소설이 원미동 시인으로 연계 출제가 되고 고전 소설은 비연계가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본 수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현대 소설로 갈 것이냐, 다시 고전 소설로 회귀할 것이냐, 귀추가 주목됐던 가운데 지금 고전 소설 김원전이 연계 출제되는 방식이 수능에 활용이 됐네요.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상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다니 그랬어요. 무슨 문제 상황이 있나 보다, 그지? 자, 황상 그러면요 황제를 얘기하는 거지,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라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기를. 자, 입직군이라는 건 이제 입직이라는 게 당직, 숙직 이런 것 같은 것들을 근무에 투입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근무하고 있는 군사, 활용 가능한, 동원 가능한 군사를 얘기하겠죠.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어. 서경태가 누구한테 이 몹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그래요. 김원전 기억나시죠?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의 모티프를 가지고 온, 그래서 지하국의 아귀가 새 공주를 납치해서 가서 그걸 이제 김원이 가가지고 구해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어떤 스토리 요소는요. 자, 그때 그 악인인, 그러니까 악역인 아귀입니다. 요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그러니까 칼을 들어 치는데 아귀가 싹 피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려 아귀 입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귀 입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상이 보시다가, 자, 이 상이라는 게 이 황상입니다, 그죠?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녔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뉘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그랬습니다. 짐에 한이 있어 지금. 자, 이걸 씻어줄 신하를 찾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여러 번 전장을 지녔지만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어.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적이 나타난 거야. 괴물이, 아귀가, 그죠? 그래서 누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라 라고 이제 화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서장군 한세충이라는 자가 또 나오죠. 그래서 나와서 아뢰기를 황상께,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베어, 저것이라는 게 이제 이 아귀겠죠. 베어서 황상께 바치리다 하고서 이제 또 용맹하게 나서네요. 하고 황금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척 장창을 들고 청룡말을 내달아. 그럼 황금투구, 엄신갑 갑옷이겠죠. 그 다음에
팔척장창 긴 창을 들고 청룡 말을 타고 막 그러니까 아이템 완전 갖췄어, 그치? 그러고 나서 내달아 외쳐 말하기를 흉적은 목을 느려 내 칼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흉적이라는 게 바로 아귀겠죠. 그랬더니 크게 웃고 말하기를 껄껄껄껄. 아귀는 자신 있는 거야, 그치? 자, 뭐라고?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자, 이 모기 같은 것이 뭐야? 앞에서 쑥 빨려 들어갔던 어디 있어? 서경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군에 해당되는 서경태를 두고선 모기 같은 것이라고 우습게 여기는 발언을 합니다. 아귀가 삼켰으니 지금은 숨을 내쉴 것이니 내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경태는 빨아들였는데 이번에 숨을 내쉴게. 너 어떻게 되는가 봐라 이러는 거죠. 자신 있는 거죠. 아귀는 지금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 황상과 만주백관이 올이나 밀려갔다. 올이라는 건요, 심리가 4km니까 올이면 2km예요. 그럼 아귀가 후 이랬더니 5km나 5km 참 2km나 이 올이나 이 앞에 황상과 만조백관들이 이 뿜어져 나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바람 때문에 아귀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새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이제 납치를 한 거지, 그치? 이 궁중이 왜 텅 비었어? 후 해가지고 올이나 날려보냈으니까 만조백관들을 또 황상을. 그러니까 텅 빈 것을 보고 새 공주를 등에 업고 납치를 해가지고 간단 말이야. 자, 됐죠?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환궁하시니 새 공주가 다 없었다. 상께 이 연고를 아르니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용루를 흘리시니 용안, 용루 이런 말 알죠? 용이라는 게 앞에 드래곤이 붙으면 임금의 이런 어떤 그 맥락이 생기는 거야. 용루는 임금이 흘리는 눈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용루를 흘리시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됐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중략 이후 부분에서 수능 완성에서 공부했던 지하국 대적 퇴치하는 이야기. 김원이 지하국에 내려가서 공주를 꾀를 부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용맹을 발휘하고 해가지고 구출해오는 이야기 이전에 납치되던 장면이 지금 여러분에게 낯설었을 장면이 지금 요 중략 부분 줄거리 이전 지문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에 또 이우영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이우영이 아뢰길 전 좌승상 김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김원의 아버지인 거예요. 자, 전직 좌승상이에요. 그 김규가 지모 넉넉하오니, 지모라는 게 이제 꾀를 얘기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꾀가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그래. 걔라면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황상도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자, 승상이라는 게 좀 전에 봤던 김규고요. 그 아들 원, 김원 있잖아요. 그죠? 김원은 원래 천상의 존재였어. 그치? 남두성이라고 밑에 나오잖아요. 그죠? 남두성이었는데 얘가 이제 적강을 한 거지. 그랬는데 인간 세상에 나왔을 때는 김원, 동그라미였어. 원, 뭐 정확히는 구 형태였겠죠.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10년 만에 허물을 벗고 미남자가 안에서 태어나는 이야기가 우리 수능 완성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 김원입니다. 자,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전승상이 김규가 편안히 지내고 있었어. 근데 천만 의회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건을 받자와 본즉 이제 임금이 황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임 좌승상에게 붙이나니 그 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짐은 나는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하리요. 이랬습니다. 내가 이 딸들을 내가 납치를 당했다. 큰일 났다 이거. 자,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그 옛 벼슬이라는 건 그러면 좌승상이겠네. 너 다시 좌승상으로 컴백해라 이거죠. 내가 너한테 다시 내린다. 그러니 바삐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국변을 물으니, 그럼 사관을 이제 그 임금의 교지를 가지고 온 사관을 잘 대접하면서 도대체 지금 이 나라에 무슨 변이 있는 것이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귀 장난하던 일과 새 공주 이른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사은 숙배 감사 은혜 감사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절하고 하니 상이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경이 고향에 돌아가면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자, 너 내쫓아서 고향에 돌아가게 한 것, 그래서 전 좌승상이 되게 한 것은 내가 똑똑하지 못했던 탓이다. 내가 내 잘못이었다. 내가 간신배들의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너를 내려보냈구나. 뭐 이런 맥락이 있겠죠. 국군이 불행하여 새 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뭐야? 아귀한테 납치당했잖아, 그렇지?
지금 이 원을 어찌하리요?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의 한을 풀리로다. 승상에 엎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삼는데 이 자식이 누구야? 김원이죠, 그죠? 자, 창법 검술이 일세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옵기 연고를 물으니 철마사내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은 그 산에서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한다는 거야. 그죠? 자, 얘가 무술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맨날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길래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철마산에 가가지고 무예를 익히는데 아귀를 만나서 막 겨루다가 걔가 도망가는데 어디? 구멍으로 바위 구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자,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자, 김원 불러다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랬다는 거야. 됐죠? 자, 중략 부분 줄거리고요. 원은 황상을 뵙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이 이후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맞죠? 자, 이럴 때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자, 원수가 됐다 그랬어. 그러니까 김원이 원수가 됐잖아. 그지? 이런 관직에 오른 거지 말하자면. 직책을 얻었으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는 본문에서 이렇게 받는 거야. 그죠? 원수가 이러면 이게 김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원수가 100개를 생각하다 여러 가지 개교를 막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주께 아뢰기를, 이제 이건 지하에 이미 들어간 거고요.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개교를 베풀리이다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개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했습니다. 작전을 짠 거죠.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원의 칼에 상했다는 게 뭐예요? 머리가 칼에, 이 이제 김원이야. 김원의 칼에 왜 상했어? 아까 요 앞에 중략 부분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겨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구멍으로 들어갔다. 이때 겨룰 때 김원이 아귀를 머리에서 상처를 냈던 거겠지, 그치? 자, 그런데 머리 거의 나으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4, 5일로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그럼 이 남두성이 누구야? 김원인 거죠, 그죠? 원수인 거야, 그치? 자, 너희는 나를 위하여, 이때 너희는 이제 여러 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네요, 그쵸?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수의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 어찌 근심하리요? 그러니까 빨리 낫기만 하시면 남두성 잡는 거야 뭐 일도 아니죠. 워낙 강하시잖아요. 이런 거 아닙니까? 주찬을 대령하여 싸우니 다 드시어 첩등에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수능 완성에 다 읽었던 대목이라 알고 있죠. 자, 잔뜩 드세요. 저희들 그럼 더 기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계획에 의거한 행동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의 계교를 실행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9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술을 알 수 없었다. 술이 취함에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자, 거짓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왜? 잠든 동안 김원이 와서 베야 되니까. 그치? 자, 아귀가 듣고 잠을 자라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기를, 막내 공주가 이제 꾀를 또 마지막에 딱 부리는 거야. 보검을 놓고 주무소서 그랬습니다. 아귀한테는 보검이 있어.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빼앗아 놔야지. 그래야 김원이 처단하는데 좀 더 안전할 거 아니겠어요? 자,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술 취해서 잠들었다가 앙 하면서 그거 휘둘렀다가는 괜히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좀 치우고 주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머리맡에 세워두라. 그래서 멀리는 말고 저기 옆에다가 세워놔라. 내가 자겠다. 이런 거죠. 무슨 여차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바로 집어서 싸울 수 있게 거기 가까이다 둬라 이겁니다. 하고 주건을 공주가 받아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이때 비수라는 게 보검입니다. 그렇죠? 협실로 나와. 이제 협실이라는 공간에서 이 김원을 만나게 되네요.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루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보소서. 자, 가져오신 그 칼로, 원래 아귀 베려던 그 칼로 한번 저 기둥을 베어보세요. 이런 거죠. 그때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그랬습니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다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왜? 아귀를 그 잘 들지도 않는 볼품없는 칼로 처단하려고 했다가는 아귀가 깨가지고 그냥 바로 반격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죠.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아까 왜 머리맡에 세워두라 했던 걸 몰래 가지고 나왔잖아. 그걸로 쳤더니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김원이 그 칼을 들고 이 비수, 아귀가 쓰던 비수를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공주한테, 자, 내가 목을 베거들란 거기다가 재를 뿌려라. 다시 목이 달라붙지 못하게, 이러잖아요. 결국에 이제 아귀를 처치하고, 그게 지하국 대적을 퇴치한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장애를 또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거기 밑에 이렇게 광주리를 내려줬던 그 부하가, 부하 중에 책임자인 자가 배반을 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광주리 공주들 다, 여자들 다 끌어올린 다음에 김원이 마지막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어이쿠 놓쳤네 막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국에 갇혀버리고, 그런데 나중에 용왕의 아들을 구해주고 또 용녀와 결혼하고 용궁에 가서 그런 일을 벌이고 신비한 물건을 얻어서 돌아오는 길에 여관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또 다시 재생을 하게 되고요. 김원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해피엔드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그 광주리 일부러 떨어뜨렸던 그 부하는 처단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이야기 김원전 알고 있을 겁니다. 수능 완성해서 공부를 했을 테고요. 그러면 18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과거에 한동안 꽤 오랫동안 고전 소설에서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 아마 올해 작년 정도 강의를 할 때는 고전 소설에서도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최근에 나온 바가 있으니, 다시 살짝 고개를 들고 있으니 그거 무시할 수 없다, 봐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대 소설에서는 반드시 나오지만 고전 소설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 나왔네요. 그렇죠?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자, 서술자 개입 이런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서 장면을 전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고요. 인물의 회상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게 또 특히나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암시하는 것도 당연히 아닐 테고요. 자,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황상의 반응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과장되게 서술했다? 비극성을 완화한다? 다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일 거예요. 대화가 막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위계라는 건 뭔가 그레이드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계는, 자, 신하들하고 황상 사이의 대화, 그걸 통해 아주 군신 관계가 드러나는, 그 위계가 드러나죠. 그것도 일종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서경태가 아니죠, 한세충이죠. 한세충이 뭐라고 합니까? 흉적은 목을 내려 내 칼을 받으라 이러는데, 그 아귀가 말이야, 그 한세충한테 얘기합니다. 아까는 내 숨을 들이시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지금은 숨을 내쉴 것이니 내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통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둘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는 게 드러난다. 정답을 2번으로 골라야 되겠네요. 됐죠? 자, 특정 부분을 이렇게 구역을 제시를 하고 그 묶음 안에서만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고전 소설에서 또 출제가 됐다. 앞으로도 지금 예비 수험생들, 내년 수험생들 될 사람들 수능 준비할 때 고전 소설도 역시 서술상 특징 보는 공부합시다. 자, 기억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기억이 뭐냐면 국변이야. 그죠? 그럼 국변이라는 것은 나라의 변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아귀가 나타나서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막 장수들을 죽이고 또 뭐 한 거야? 공주를 납치해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황상은 국변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거기 뭐라고 했어?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녔을 때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기억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고? 그때의 경험에 근거했다는 거 없죠, 그죠? 그리고 그 대처 방안을 찾아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서 누가 현명한 신하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요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그죠? 답을 1번으로 골라야 되겠네요. 2번 이우영은 기억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기억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줄 지모 있는 인물을 거명한다. 뭐라고 했어요?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가 대단하니까 불러오심이 마땅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황상은 국변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국변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리죠. 사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교지를 내려가지고 너 컴백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승상은 국변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국변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천거한 인물이 누구인 거야? 원인 거죠, 그죠? 자기 아들, 뛰어난 애가 있는데 제 아들 이게 무술이 뛰어난데
아귀를 만나 싸우다가 걔가 도망가는 걸 봤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죠? 4번 맞고요. 원은 국변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국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그죠? 자, 공주가 보검을 들고 협실로 나와가지고 잠들었다고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국변을 해결한다. 이게 뭐예요? 아귀를 죽이는 거지. 그리고 공주를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9번의 답은 1번이겠네요. 자, 20번 갑니다.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골라봅시다. 1번은요. A와 B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요. 자, A 한번 보세요.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하리요. 여기에 무슨 숨겨온 사실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없어요. B도 뭐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할 거 하나이다. 이 얘기도요. 뭐 이 두 얘기에 상대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숨겨온 사실을 드러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되기가 어렵겠습니다. 2번 B와 C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요.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건요. 글쎄 몰라. C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아귀가 그 시녀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4, 5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주게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이랬으니까 자신의 위세를 드러냈다. 위세를 드러낸단 말이 딱 어울리진 않지만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거, 명령을 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뭐 C는 그럴 수 있다 치고 근데 B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B가 황상한테 김규, 승상, 전 좌승상 김규가 자기 자식을 불러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B는 해당이 안 되죠. 자, A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그죠? 내가 지금 딸들을 잃어서 아주 심정이 처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A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죠. 그다음 D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 숨기는 거. D는 뭐예요? 자, 수의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게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여 싸우니 다 드시어 첩등에 우러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시녀들이 아귀한테 아이고 남두성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빨리 회복만 하세요. 자, 실컷 술 많이 드시고 저희들 기쁘게 해주세요. 이런 거니까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는 거 맞잖아요. 답 3번입니다. 그치? 그러면 적절한 거 답 3번 딱 골랐으니까 4, 5번은 사실은 실전에서 검토 안 해도 됐을 텐데. 자, B에서는 당위를 내세요. 상대 행위를 요구하다. 이것도 말이 조금 딱 맞는 건 아니야. 자, 상대 행위를 요구한다. 이것도요.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죠. 황상한테 어떤 자기 아들 김원을 불러서 들을 행위를 요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뭐 딱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위라는 거,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식의 말은 자,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하니까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그게 좋은 수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당신은 지금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B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딱 맞는 서술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D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는데 D는 안위를 우려하는 거 아니죠. 그런 척하는 거지, 그지? 아, 실컷 드세요. 아, 뭐 저희들 기쁘게 하세요. 근데 내용도 표면상으로도 사실 안위를 우려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제를 요청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실컷 드시라는데 그럼 어떻게 자제를 요청한다고 할 수 있겠어? 자, 틀렸고요. C에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자, C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아귀가 명령 내렸어. 그럼 이거 C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 D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거 아니죠, 그죠? 요거는 자신들의 의도를 감추고 아귀한테 신나게 먹고 마시고 푹 주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따라서 답을 3번으로 고르는 게 제일 적절할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제, 함정이 아주 깊은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21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3점 달고 있는 이 세트의 대표 문항인데요. 볼까요? 김원전은 당대 보편적인 가치였던 충군, 이건 뭐야? 임금한테 충성하는 거죠.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 누구야? 김원. 그리고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 누구야? 아귀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준다. 김원과 아귀의 필연적 대결 관계.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 어마어마한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흥미를 자극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말들 안에 선지들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겠습니다. 1번 서경태가 입직군을 동원해 악귀와 맞서고 원수가 계교를 마련해 악귀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에게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른 거죠. 서경태는 군대를 동원해서 악귀와 맞서는 것이고 원수는 계교를 마련해 가지고 악귀를 처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악귀에게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딩동댕. 2번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악귀에게 대항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상경하는 데서 인물들이 충군의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황상한테 충성하려고 한세충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서잖아요. 그리고 승상은 뭐야? 그 교지를 받고선 슬퍼가지고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황상을 만나러 바로 상경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충군의 가치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원이 악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악귀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죠? 악귀 입장에서는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한 남두성을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야. 남두성에게, 원에게. 그러니까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거지. 그지? 4번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군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악귀를 잠들게 하는 인물인데서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다. 딩동댕. 자, 국군의 불행인 거 뭐야? 납치됐으니까 악귀한테 납치됐으니까 피해자네요. 공주는. 그런데 함께 계교를 실행하는 즉 해결을 돕는 존재로 원수에게는 기능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저런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악귀의 빗으로 기둥을 베어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아니죠. 땡. 왜? 원래 자신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차고 간 보잘것없는 칼로 악귀를 베려고 했었어. 근데 큰일 날 뻔했지 뭐야? 공주가 그걸로 한번 베보세요 했는데 기둥이 절반밖에 안 부러졌단 말이야. 안 베어졌단 말이야. 그랬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귀가 가지고 있던 악귀의 보검으로 뱄더니 기둥이 박살이 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신의 계획대로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네요. 그럼 답을 5번이라고 골라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좋았어. 자, 이제 다음 세트로 가겠습니다. 22에서 27번 세트입니다. 갈래 복합이에요. 현대 시가 두 편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 수필, 고전 산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가를 먼저 공부할 건데요. 김종길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네요. 같은 제목의 문이라는 작품이 오규원의 문이 수능 완성에 실려 있었는데 이건 김종길의 문입니다. 김종길은 여러분 왜 혹시 성탄제 이런 시를 공부했던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김종길 시인의 1947년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춘문예 즉 데뷔작인 거죠. 김종길 시인의. 자, 이 작품 47년도 작품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거 생각해 보면 일단 이제 여기는 되게 추상적으로 진술해 놨습니다만 여기 지금 23번 문제의 복인데 지금 여러분 낯선 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낯선 시를 풀이해 놓은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보기를 딛고 지문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다. 맞죠? 한번 봅니다. 물론 이 자체가 되게 어렵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세트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앞에서 풀었던 그 고전 소설에 비하면 이 세트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글쎄 전체적으로 문학 4세트 가운데서도 아마 제일 어려웠던 세트가 이 세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 나, 다를 차례차례 한번 볼게요. 자,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그럼 이제 자연이 등장하는데 그게 막 순환하나 보다. 그 순환하면서 변화하죠. 그죠? 자연은 예를 들면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고 그 겨울이 다시 봄이 되는 거니까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하잖아. 자, 그럼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자연과 인간 역사 사이에 어떤 연관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기초를 딱 잡은 거야. 가를 이해하는데. 이해됐죠? 자,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어우, 말 되게 어려운데요? 그쵸? 사실 이거 수능 전체 국어 이번 시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문장이라고 봐야 될걸? 적어도 문학에서는. 이거 되게 심오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걸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연과 인간 역사를 관여된 것, 서로 연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의 역사가 쇠락하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하고 또 그랬던 것이 또 나중에 쇠락하기도 하고 또 다시 생성되기도 하고 이렇겠죠. 그죠? 그건 마치 겨울이었다가 모든 것이 웅크러들어 있다가 그러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으로 다시 오는 것하고 비슷할 거야. 그것하고 일단 대응시켜 볼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랬습니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자, 문이라는 것을요,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한다 그랬어. 실현하는 거. 그럼 문이 뭐 이제 우리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새 시대의 문을 연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 그지? 그러니까 자,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거. 문이. 그럼 문은 크게 기능이 두 가지죠. 닫는 것과 여는 거야. 그치? 그러면 닫히는 것과 열리는 것. 그게 문의 기본적인 속성이자 본질인 건데, 새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생성한다는 것은 닫히는 쪽이겠습니까? 열리는 쪽이겠습니까? 열리는 쪽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한다. 문은 항상 닫혀 있는 문은 열릴 가능성을 그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거야. 그치?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 그 문은 열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자, 쇠락하고 뭐 잠들어 있고 이런 역사가 언제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을 안에 내포하고 있다.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 그런 가능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랬으니까, 새로운 역사가 생성되면요, 뭔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의 상징으로 깃발이 동원되는구나, 여기 활용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죠? 자, 이렇게 보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간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론 이 작품 지금 이 세트 어디에도 1947년도 작품이라는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하지만, 자,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47년도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알고 있다면 엄청나게 쉽게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론 사전 정보가 그렇다고 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요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생각해보자. 47년도는 45년도에 광복이 있었단 말이야. 일제강점기가 끝났어요. 다시 맞이한 그 해방, 광복이 얼마 전에 있었던 때가 47년도라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의 생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뭔가 우리 민족 공동체의 그 일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읽었을, 그냥 무턱대고 읽었을 이 가가, 그리고 이 가에 대한 이 보기, 23번 문제의 보기만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졌을 이 시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갑니다. 무슨 상황인지 일단 상상을 잘 해야 되겠다, 그지? 시적 상황을 이해해보자. 흰 벽에는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1000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흰 벽이 있어. 하얀 벽이 있다고. 근데 흰 벽에는 뭐가? 그림자,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거기에 이렇게 어른어른 비쳐 있는 거예요. 자, 하얀 벽에 나뭇가지 그림자가 비쳐 있는 광경, 우리는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지. 그건 뭐 흔히 여러분도 봤을 그런 풍경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밀한 그 풍경, 뭐라고?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풍경이 1000년이나 거기에 머물렀어. 그럼 이게 뭔가 유구한 역사. 왜? 자꾸 역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게 인간의 역사에 관련된 시로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기초를 손에 쥐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봐요. 자, 이런 유구한 역사, 1000년이나 머물렀던 어떤 정밀한 역사가 있단 말이지.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제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좀 더 정밀한, 그야말로 정밀한 독서를 하기 위해서, 그때의 정밀은 요 정밀은 아니겠고요.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어련히라는 말. 이게 어련이라는 말은 원래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말이에요. 사전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건 제가 적었는데,
자, 따로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잘 될 것이 명백하거나 뚜렷하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때 쓰잖아 우리가. 야,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니? 이럴 때 그 어련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의 어련히를 그 원래 우리가 쓰는 원래 그 뜻대로 이해를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해보세요.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될걸?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물론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오픈 사전에 등재해 놓은 거에 의하면 아련히, 아련하다의 지방 사투리로 어련하다를 등재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 그럼 여기선 아련히가 맥락상 더 어울리겠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당시에 시에는 흔히 그런 사투리들이 녹아 들어가니까, 자, 그렇게 이해해 볼까? 하얀 벽에 아련하게 해가 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서 그 흰 벽에 나뭇가지 그림자가 이렇게 정밀한 풍경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 천년이나 지속되었다. 아련하다라고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읽힐 거라고 그럴 겁니다. 물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시험 보는데 어련히가 아련히의 사투리라는 어떤 누군가의 풀이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몰랐어도 이 지금 얘기하는 설명에 어떤 아주 세밀한 세부적인 의미 포착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게 어려워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련하다가 여기서 어련히,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했을까 봐, 어련히 숙제했겠니, 뭐 이런 그런 말로 이해 안 되니까 다른 말 비슷한 말을 떠올려 보는 거야. 어련하다는 당연히 아련하다를 떠올리게 하잖아, 그지? 그럼 아련히의 뭐 사투리거나 다른 말이거나 그런가 보다라고 짐작해보고 이해를 해보는 거죠. 자, 됐어? 넘어갑니다. 단청 알잖아요. 알록달록하게 그려져 있는. 근데 지금 이게 벽이 있고요, 단청도 있고요, 뭐 두리기둥도 나오고요. 결국에 제목은 문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건축물인 거지, 그지? 이게 뭔가를 상징하는 지금 건축물이 뭔가 상징하는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역사, 특히 우리 공동체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 같은 것들을. 근데 단청은 연년이 빛을 잃어. 연년이라는 건 해마다 빠짐없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해가 갈수록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읽어야 될 겁니다. 자, 단청은 해가 갈수록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낡아가는 거죠. 단청도 점점 희미해지고 두리기둥, 큰 둥근 이 기둥에 틈이 생기고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고. 됐죠? 그럼 뭔가가 낡아가고 있는 뭐 한옥이 됐든지 뭔가 우리 전통 건축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걸 두고 그러면 쇠락해가는 모습이니까 안타깝다 이런가? 보세요. 그러나 험상궂어가는 것,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험상궂어가는 거죠. 험상궂어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애상감에 막 빠져 있는 그런 그 느낌으로 이 시가 서술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좀 담담하게,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질 내용들과 연관지어 보면 이렇게 낡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서럽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왜? 든든하게 뭔가 아까 자연의 순환과 연관지어진다 그랬는데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을 알듯이 인간의 역사도 지금 쇠락하지만 나중에 새로운 생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힘 같은 게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서럽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일 거예요. 넘어갑니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안고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자, 밤이 있는데 어떤 밤인가 하면요. 자, 보세요.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았어요.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문은 상기 닫혀진 채. 이 상기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거 시조에 나오죠.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이렇느냐 이런 거. 이게 아직이라는 의미. 그러면 문은 아직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그럼 뭔가 암울한 깜깜한 때인데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지만 그러나 문은 아직까지 닫혀 있고 그것은 아까 우리가 생각해 봤다시피 열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고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밤이 있었단 말이야. 그죠?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 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부는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오, 느낌 오죠? 뭐야, 가을 풀이 막 우거진 것은 가을, 그럼 이제 쇠락 조락의 계절이고 넘어가면 이제 겨울이 올 테고 그러면 가을 풀마저도 다 사라지고 황량한 겨울이 올 테고 그러나 뭐야,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거기에 자랐단 말이야. 주춧돌이 놓인 자리에. 이해됐죠? 그러면 쇠락을 의미하는 환기하는 이런 것 속에서도 생성을 환기하는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낡아가는 풍경도 험악해져 가도 그 풍경이 그렇게 서럽지만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 그리고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밤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 맞죠?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거친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밤이 갔고요. 이제 새벽이 됐어. 그치?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상징적일 때 이긴 의미로 시를 해석할 때 그러잖아. 밤은 뭐 특히나 일제강점기와 관련했을 때 여러분이 도식적으로 잘 이해하는 거 있잖아. 밤, 일제강점기의 암울함, 새벽 아침, 광복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밝은 날.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 자, 유달리도 높은 푸른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있었는데 그게 총총히 돌아와요. 자,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 그러면 이건 이제 말하자면 역사의 쇠락과 관련된 것이겠지. 그랬던 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하고 통하는 게요. 이런 거겠죠. 사납던 비바람. 근데 그게 거쳐. 그래가지고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집니다. 그럼 보세요. 별들이 총총 돌아오는 것은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것하고 대응되는 걸 테고. 맞죠? 그런 새벽이야.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렸다니까요. 그럼 그게 뭐겠어? 닫혀있던 문이 큰 소리를 내면서 산천을 울리면서 열렸네요. 그렇죠? 새 역사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역사의 생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아마도 상징적인 기법으로 처리되었을 민족의 광복을 이렇게 표현한 걸 거란 말이지. 마지막에 뭐라고? 그립던 깃발이, 아까 깃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상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립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광복을 맞이한, 아까 보기에 나왔던 말로 하자면 새로운 역사가 생성된, 이상을 향해 새롭게 달리기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느끼게 되는 그런 벅찬 감동과 격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보세요. 23번 보기, 제가 지금 다시 안 읽어도 되죠? 저 지금 여러분 문항 검색으로 들어오면 이 보기를 왜 안 읽고 넘어갑니까? 제가 시 읽기 전에 상세히 자세히 잘 설명했습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가를 읽었던 거고요. 선지를 봅니다. 흰 벽에 나뭇가지가,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른 겁니다.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 아까 1년에 나왔던 거 있었죠, 그죠? 근데 그것은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주는군. 그랬습니다. 요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1번, 일단 제가 이런 얘기부터 할게요. 요게 답인지 정확하게 아직 확신을 못했다. 그럼 이제 선지 스타일들을 한번 봐야 되겠지. 2번 봅니다. 두리기둥의 틈에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여기 지금 어디 있어?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뭐가? 인간의 역사가.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걸 적용한 선지인데요. 생각해보자. 여기서 아까 우리 시를 감상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자, 뭔가 단청이 그려져 있고 두리기둥이 있고 문이 있고 이런 이 건축물이 이것 자체가 인간의 역사와 연관되는 이미지로 제시가 된 어떤 소재겠죠. 그럼 이때 봐. 두리기둥이라는 게 인간의 역사라는 것하고 대응될 거란 말이야. 자, 거기에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이라는 것은 쇠락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서럽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변화의 힘을 수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럽지 않다고 했다고. 아까 제가 1년 해석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역사가 쇠락해 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해석을 이렇게 2번 선지로 구성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죠. 3번 볼까요? 기왓장마다. 그럼 기왓장도 역시 그 건축물의 일부인데, 그러면 이것이 뭐하고 관련될 거야? 자, 어디 있어? 인간의 역사. 여긴 지금 구체적으로 그 인간의 역사란 말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거기에 이끼와 세월이 덮여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자, 인간의 역사가
이끼와 세월이 덮여가. 그럼 그게 자연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기 때문에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까 우리가 그 아까 뭐였죠? 3년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대응되는 것을 건축물 쪽을 인간의 역사 쪽에다 대응시키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작품을 이해할 때 이런 선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갑니다. 주출돌 놓인 자리. 이것도 역시 뭐예요? 주출돌도 건축물의 일부고 요거는 인간의 역사와 대응되는 어떤 식구일 거란 말이야.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거야. 자, 보여? 인간의 역사, 주출돌 놓인 자리. 근데 그게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이 뭐라고? 생성의 기반이죠. 자,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요 자리가 인간의 역사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모습에 대응되는 걸로 그려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한 딩동댕 좋았어. 5번 닫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 자, 그게 순환한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문 다시 이게 뭐라고? 인간의 역사에 대응되겠죠. 근데 그게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생성되는 거 아니야. 돌아오고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시 생성되는 인간의 역사에 대응된다. 그럴 가능성을 나타난다. 그게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열리는 거죠. 닫혀있던 문이 열린다는 것. 그것을 새로운 역사가 생성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닫힌 문은 그 열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인 거고. 그죠? 좋았어. 자, 이런 맥락 하에서 한번 1번 선지를 볼까? 2, 3, 4, 5를 우리가 수긍할 수 있다 치고, 그러면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 1년에 그려진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그럼 이제 요것이 아까 우리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걸 인간의 역사하고 대응되는 걸로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 자,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흰 벽에 나뭇가지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야. 흰 벽에 나뭇가지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그림자가 거기에 비치는 거잖아. 그치? 흰 벽이 나뭇가지 그림자한테 뭘 하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이지, 굳이 따지면. 그죠? 이 얘기는 곧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식구를 이해할 수 있느냐를 설명을 제대로 해보자면, 요 맥락하에서 2, 3, 4, 5번처럼 만들면 이런 거겠죠. 즉 그게 이제 1년의 의미일 텐데,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 있는 풍경, 그 정밀함이 천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은 오랜 세월에 자연과의 어떤 연관성, 그 관여가 인간의 역사에 묻어있다. 영향을 받은 모습이, 그 정밀한 풍경이 지속되어 왔다. 유구한 역사가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즉 굳이 얘기하자면 방향이 반대란 말이야. 자연의 모습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인간의 역사에 관한 진술이라고 하면 몰라도 이대로는 틀렸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이해됐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쉽게 잘 풀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실력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렵지만 이제 예비 수험생들은 특히 잘 들어야 되는 게, 제가 지금 매우 정밀한 수준에서 2, 3, 4, 5번 선지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도, 물론 이건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제 경험을 통해서 추론한 겁니다만, 이 선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 1번 선지에 대한 판단도 정오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고난도 문제들, 문학 문제들에 대응하는 여러분들의 학습 전략이 되어야 돼요. 자, 나로 갑니다. 짜잔, 짠짜잔, 짠짠짠짠, 짜잔. 저는 아주 기뻤습니다. 아침에 막 생방송하느라고 막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지가 그때서야 이제 공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스태프들이 이렇게 전해줘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거기서 이렇게 쫙 펼쳐봤는데요. 어떤 작품이 연계 출제됐나 봤는데, 나의 떡하니 정급별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 세트가 수능 특강 제가 집필할 때 제가 집필한 세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 좋은 시 이거 한번 전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읽혀야지 해가지고 이제 시를 실어다가 막 문제 만들고 검토 과정 거쳐서 고생해서 앉혀놓고 또 강의도 재밌게 열심히 막 하면서 다루었죠. 수능 특강에서는 물론이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연계된 작품들 모두
이 경우에는 약점 공략 남국민의 현대시 수능 비책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은 파이널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다 다루었던 작품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함께 예상하고 공부했던 대비했던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함께 저와 수능을 대비하는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깜짝 놀라고 좋았어, 자신 있게 문제를 풀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직접 연계된 이 작품을 연계 교재에 실었던 당사자로서 뿌듯한 마음, 보람도 느끼고요. 그리고 어떤 선지들은 또 제가 만들었던 문제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도, 물론 간접은 물론이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 봅니다.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가지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수양. 요거 이제 그 버드나무과의 나무 이름인데,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가 있어, 그지? 그럴 때 그건 수양가지 혼자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화자의 짐작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얼굴 한번 못 마주친 M1 뿌리. 왜? 수양의 가지는요, 뿌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또 잠시 살 붙였다 정확히 손을 터는 꽃과 잎. 그러면 이때 뿌리, 꽃, 잎 이런 애들. 자, 왜 얼굴 한번 못 마주친 뿌리,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번도 서로 본 적이 없지? 뿌리는 땅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꽃과 잎은요,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손을 턴다고 표현했죠. 얘네가 하나가 되어서 믿어주지 않았다면, 누구를? 가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야, 넌 할 수 있어. 저 담을 넘어갈 수 있어. 우린 널 믿어. 이러지 않았더라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내적인 힘이, 예를 들면 뭐 그건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뭐 가족이거나 가장 가까운 친구이거나 나에게 정말 힘을 주는 내적인 존재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런 존재들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가지는 혼자서는 넘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저 담을. 그 다음에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부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짐작하네요. 뭐라고? 막 고집이 센 비, 그 다음에 돌이 없는 폭설. 얘네들은 사실 생각해봐요. 가지한테는 엄청 오래 내리는 고집센 장맛비 같은 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얘한테는 힘든 시련에 해당돼. 그렇지만 얘네들이 아니었더라면 담을 넘어간다는 게,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게 그렇게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비나 폭설은 가지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지한테는 시련이지만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이 가지를 위축시킬 만한, 이렇게는 나 그냥 죽을 것 같아, 이렇게는 못 견디겠어, 이렇게 만들 것 같은 외적 요인이지만, 이것들이 그 역경을 이겨내고 담을 넘어가는 것이 주는 쾌감, 그 신명을 오히려 부여해준 외적 동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성취를 하려고 할 때 너무 평안하게 평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통해서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목표는 우리한테 신명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지? 적당한 정도로 좀 어려워야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애쓸 때 막 고군분투해서 얻은 트로피가 진짜 값지게 느껴지는 거거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봐요. 아까 뿌리나 꽃이나 잎 같은 건 수양버들과 같은 존재 안에 있는 다른 요소들이니까 내적 요인들이고, 그 다음에 얘네는 뭐야? 외적 요인들이지. 내적 요인, 외적 요인들이 함께 도와줘서 담을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야. 뭐가? 가지가. 버들 가지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무엇보다. 그럼 무엇보다라는 건 뭐야? most of all. 그지?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담이야, 담. 자,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 봐요. 내적 요인, 외적 요인들 다 도와주었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가지에게 담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동의는 담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저걸 넘어봐야지. 저 담은 어떤 담인가 하면 담 밖을 가둬도, 그러니까 담은 이런 거야. 여기까지야. 너 넘어갈 수 없어. 네가 잘할 수 있는 곳, 네가 뻗을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다. 금단의 벽이란 말이야. 그걸 세워두고 저 바깥은
네가 넘어갈 수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그런 어떤 장애이고 한계이란 말이죠. 그것을 그 담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기까지 뻗어나갈 용기도 계기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가지한테. 자, 우리는 뭔가를 넘어서서 나의 영역을 확장하고 나의 능력을 신장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어떤 내가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었을 때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실력의 성장 이런 게 쾌감 이런 게 있는 거고 영역의 확장, 단계의 상승 이런 것이 있는 거잖아. 자, 그 담 자체가 우리한테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수양의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목련가지라든가 감나무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 담쟁이 줄기 얘네들은 다 뭐죠? 수양버들만이 아니고 전부 뭔가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있는 식물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일반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든 간에 그죠? 근데 여기서 가지가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식물들로만 얘기하는 것 아니지. 더 정확히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인간, 더 많은 존재들 폭넓게 보편화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의 영역과 능력을 신장하는 그런 어떤 그 고군분투의 가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어형이 비슷한 단어 두 개를 시어를 이렇게 나란히 놓아서 일종의 이제 언어 유희예요. 사실 정급별 시인의 시에는 저런 식의 사실 어떻게 저는 이제 물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시인이 이 시를 처음에 떠올렸던 아이디어는 여기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해. 시상의 촉발점은 이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 재미를 추구하는 시들이 정급별 시인의 시에는 많이 있어요. 그거죠. 뭐야? 도박이라는 얘기는 성공할 가능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저 담을 넘어간다는 건 시도해 볼 만하지만 넘어갈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성공의 가능성이 확증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죠. 도반이라는 건 뭐야? 함께 돌을 닦는 법. 그럼 그 얘기 뭐지? 담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넘어가. 자, 나를 넘어갈 때 얼마나 큰 쾌감이 있는지 너도 느껴봐야 돼. 자, 기운을 내. 라고 마치 도와주는 것 같은 존재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럼 담의 양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시입니까? 그래서 제가 수능 특강에다가 실어놨고 떡하니 연기에 출제가 딱 됐네요. 자, 24번 나에 대한 이해. A에서는 얼굴 한 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인한 것이라고요? 이게 인과관계입니까? 자, 뿌리가 얼굴 한 번 못 마주친 것은 가지하고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심지어 땅속에 있기 때문이고 뿌리는 자 손을 터는 행위라는 건 이 꽃과 잎이 떨어지는 건데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2번 B에서는 고집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보세요. 고집센이라는 건 뭐였어 아까? B. 도리 없는 건 폭설. 그걸 통해서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 그랬어요. 가지가 꿈도 꾸지 자, B에서 B 보세요.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 꿈도 꾸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꿈도 꾸지 못한다는 건 담을 넘어갈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고집센 그리고 도리 없는 즉 B와 폭설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이 부각된 게 아니고 쟤네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 저 B와 폭설이 오히려 신명나는 담을 넘어가는 것이 신명나는 일이게 만들어줬던 존재라고 궁극적으로는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가장 적절한 것이 될 수가 없겠죠. 자,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우는 대상을 신명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놓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게 답이네? 왜?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우는 대상 이게 뭐야? 담이잖아. 담을 신명나는 일, 담을 타놓는 것, 담을 넘어가는 것 그 신명나는 일에 연결해서 담의 정수리를 타놓는 행위, 담을 넘어간다. 가지가 담을 넘는 행위라는 것이 어떤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를 의미를 확장하고 존재를
신장시키는 그런 의미에 관한 이야기가 제시된 시인 거잖아. 그죠? 답이 3번이네요. A에서 가지만 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자, A에 있는 가지만 의, 혼자서는이라는 건 뭐예요? 내적 존재들이 도와주지 않았을 때 A에서, 그죠? 혼연일체 꽃과 잎과 뿌리가 믿어주지 않았을 때 혼자서는 아마 떨었을 것 같은 그런 상태야. 즉 내적 존재의 어떤 응원이나 원조가 없었을 때를 상징하는 그때의 가지 상황이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B에서 담 밖을 가두는 존재는 뭔데? 담 밖을 가두는 존재는 담 자체야. 그러니까 지금 이 4번 선지는 되게 뭐가 적절하지 않은 진술로 꼬여 있습니다. 맞죠? 5번 A에서 안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 이 강조하는 대상들이 뭐냐면 이때 안았다면이라는 건 A에서는 안았다면이 강조하는 것은 뿌리와 꽃과 잎이, 그죠? 그렇게 걔네들이 그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인 거고 그 대상들 뿌리, 꽃, 잎이고 그 다음에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비나 폭설이에요. 근데 그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고요? 자, 꽃, 잎, 뿌리, 비, 폭설이 강조하는 그것들의 의미는 뭐지? 담을 넘어갈 수 있게 가지를 도와준 존재들이야. 근데 그 의미가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데요? 얘네들의 궁극적인 이 시어가 선택된 이유는 수양과 비슷한 것들로 A, B로 그냥 언급된 거야. 그렇죠? 갑과 을로 언급된 거라고. 여러 가지 나열된 중에 2개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그냥 수양처럼 가지가 담을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 존재라는 관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말이 아니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좋았어. 자, 이제 다글이 어려운데요. 다글은 이제 고전수필들 여러분 예비 수험생들 잘 들으십시오. 아마 오늘 수험생들도 시험 봤던 학생들도 이 점을 바로 이제 절감을 할 텐데 이 고전수필이 읽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야. 굉장히 헷갈려요. 여기서도 잊어야 할 것, 잊으면 안 되는 것, 있는 것, 뭐 여러 가지. 그게 막 말들이 꼬여 있어서 한문 원문을 번역해 놓은 이런 글들을 읽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한 번에 의미가 내 머리에 접수되는 그런 종류의 글들이 아니란 말이지.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번역된 글이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시대의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장문 관습이 글을 쓰던 관습이 오늘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흔히 접하는 요즘의 글들과 글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머리를 막 회전시키면서 읽어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봅니다.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홍한테 하는 말이야. 이홍이 누군지 몰라도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이홍이 이 앞에 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이홍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 있는 게 제 병입니다. 이랬겠지. 그런 종류의 어떤 말이 있었겠죠. 그러면 내가 이홍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너 지금 얘기 들으니까 있는 것, 까먹는 것, 망각하는 것, 그게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지?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단적으로 너의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진술하는 거죠.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왜? 있는 게 병이라고 생각하는 건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그지?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럼 병이 아닌 것은 아니란 얘기는 병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즉 잊지 않는 것이 병일 수 있다. 그럼 봐요. 종합해 볼게. 있는 것은 병이 아니고 잊지 않는 것이 병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깜빡깜빡 잊는 거 그게 병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흔히 이런 글들은 그런 어떤 그 상식과 통념을 일부러 뒤집어서 뭔가 충격적인 깨달음을 주잖아. 그렇죠? 생각해보지 않았던 깨달음을 우리한테 준다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글들의 많은 글들이 공유하는 특성인데요. 잊는다는 건 병 아니다. 잊지 않는 건 병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네가 생각하는 것 반대로 내 지금 하는 얘기. 그리고 있는 것이 병이 아니다. 망각은 병이 아니다. 라고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근거가 뭘까? 뭐겠니?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그럼 보세요. 다시. 잊어도 좋을 것. 예를 들어 이제는 내가 내 삶에서 떠나보내야 할 것. 나쁜 기억, 나쁜 습관 이런 거 생각해 볼까? 그거를 잊지 못하면 그럼 그건 병이잖아. 나쁜 건 잊는 게 좋은 거야. 잊는 게 병이 아니고.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지금 나는 얘기하고 있다고. 나는. 맞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요. 자, 잘 봐.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우, 복잡해. 머리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이 문장 여기 있다가 그냥 바로 그냥 포기. 아, 나 모르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멘탈을 잘 잡아야 돼요. 그죠? 갑니다, 다시. 자, 요 부분을 잘 보세요. 라고 치자. 뭐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라는 부분을 잘 보자고. 잘 봐. 아까 여기 요 내용 흘러 따라왔죠?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 잊는 것이 병이라고 쳐보자. 자, 잊어도 좋을 것이 있어. 그러니까 나쁜 습관 같은 것들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그가 네가 말하는 것처럼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네 말이 옳다고 치자 이거야.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잊는 게 병이라고 한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지켜야 하는 것, 내가 까먹어서는 안 되고 내 삶에 계속 함께 보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소지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 말이 옳을까? 라고 질문했어. 그 말이 옳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자, 네 말이 옳다고 가정해보자 이거야. 뭐, 잊는 것이 병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보세요. 이 문장을 보면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면 이 말을 계속 다 뒤집어 볼게. 잊어도 좋을 것이라는 건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반대가 그렇고요. 잊지 못하는 것, 잊는 사람. 그러니까 잊어도 좋을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잊지 못하는 사람, 잊는 사람. 잊는 것이 병이다, 잊는 것이 병이 아니다. 오케이? 이제 이게 무슨 갑자기 희미한 저 전생의 기억 같이 무슨 수학 시간에 논리학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이럴 때 그 명제 이런 거 공부할 때 뭐 역, 이, 대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공부했던 기억과 뭔가 어쨌든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논리는 그겁니다. 만약에 이 앞에 뭐뭐라고 치자라고 얘기한 말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뒤에 말도 참이다 이거야. 생각해보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 잊는 것이 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결론은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게 옳겠냐?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자,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는 데서 나온다. 이게 잘못이란 말이야. 잊어도 좋을 것은 잊어야 되는데 잊지 못해버리고. 그러니까 내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은 계속 간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잊어서는 안 될 것.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데서 모든 천하의 걱정거리가 나온단 말이야.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잊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잊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잊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잊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잊지 못한다. 그럼 자 보세요. 맥락상 보세요. 잊지 못한다, 잊지 못한다, 잊지 못하고, 잊지 못한다, 잊지 못한다, 잊지 못한다. 자, 잊지 못한다. 그것의 목적어는 뭐야? 그 잊지 못하는 건 뭐야? 잊어도 좋을 것. 이건 나쁜 거야. 이거를 잊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는 게 문제다 이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지금 보세요. 뭐 좋은 소리, 뭐 아름다움 이 정도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그게 점점 가면서 어떻게 돼? 크고 화려한 집,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 재물, 교만한 짓, 인색한 짓,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 실상과 어긋나는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 이런 게 다 뭐라는 거죠?
잊어도 좋을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잊지 못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럼 그다 보세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고 나아가 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잊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도리는다. 자, 앞에랑 짝이 되는 거 보이세요? 잊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잊지 못해서 문제야. 나쁜 것들을. 근데 이번에는 또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 숭고한 것, 지켜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잊어버리는 자가 돼버려. 그럼 이때 잊는다의 목적어가 되는 것들은 다 뭐겠어? 효심, 충성심, 부모를 잃은 슬픔, 정성스러운 마음, 의로움, 예의, 제 분수,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되게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 이거죠.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야 되는데 자꾸 잃어버리고 잊어먹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 잃어버려야 할 것, 떠나보내야 할 것들은 그냥 움켜쥐고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 것을 보고 나면 옛 것을 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글쎄 이 맥락에서 다한 걸로 생각하면요. 자, 잊어버리는 것 이게 가까운 것이잖아. 그리고 옛 것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반대되는 요거는 요렇게 되겠지. 그지? 뭔가 잊어버려야 할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좋은 것을 잊기 쉽고 잊어도 괜찮을 나쁜 것을 보고 나면 잊으면 안 될 것,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자,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이게 지금 뭐 가리는 것, 또 본받을 것 이런 게 이제 원래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잘못 꼬여서 잘못된 사람이 되면 비뚤어진 인간이 되면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인성이 이제 악화일로를 걷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봐. 지금 계속 맥락상 이런 거지. 잊는다는 것. 이거는 사실은 보유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쁜 것을 잊지 않게 되고 그렇게 나쁜 것을 잊지 않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좋은 것을 더더욱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면 이 앞에서 얘기했던 자 보유해야 될 것, 지켜야 하는 것들은 쉽사리 떠나보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방기하고 그 다음에 보내버려야 될 것은 보유하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늘은 벌을 내리고 남들은 질시의 눈길을 보내고 귀신은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잡아요.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잡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나쁜 것이고 뭐가 좋은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은 내가 안 본받고 내가 혹시 그거 같은 거 있으면 나 버려버리고 내 안에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뭔가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야. 됐죠? 복잡한 글입니다. 자,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읽었던 글이 원래 그냥 찬찬히 읽어도 쉽지 않은 글이지만 시간의 압박 속에서 수능 시험 때 이런 걸 읽으면 진짜 어려워요. 그죠? 자,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명시적 청자가 어디 있어요? 청자가 누가 드러나 있나요? 거기? 가에? 없죠? 자, 2번.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시상을 오 딩동댕 답 나왔네, 그지? 동일한 색채어가요. 푸른이라는 색채어가 3년, 4년, 5년, 6년 다 나온다, 맞죠? 그리고 나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는요 이런 거죠. 자,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뭐뭐이었을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또 뭐 이연 같은데 보면 뭐가 아니었으면, 그죠? 비가 아니었으면, 폭설이 아니었으면 뭐 이런 식의 반복적인 사용이 있죠. 답을 2번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3번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가는 대상에 대한 화제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자, 예를 들면 거기 뭐 가에서 뭐 단청이 빛을 잃는 것 같은 거는 사라져가는 대상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화자가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까? 아니죠, 그죠? 나에는 그런 게 없고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 3번 답 안 되겠고,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사물을 관조한다는 건 물끄러미 한 발짝 떨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건데 뭐 그럴 수 있다 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화자를 생각해 볼까? 뭐 그건 가능한데 다가 세태를 관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관망도 뭐 관조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구경하듯이. 근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죠. 5번 가나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글쎄,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할 만한 것은 그나마 다 정도? 다해서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니까 물론 이홍이 나한테 무슨 대꾸를 한 말 같은 건 여기는 없습니다만 뭐 맥락상 이런 것도 큰 범위에서 보면 소통의 일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는 뭐 그럴 수 있다 치고요. 그런데 가와 나는 전혀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답을 2번으로 고르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5번인데요.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A를 한번 볼까요? 다의 그 단독 문제로 제시가 된 건데 A,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이제 이 글의 지문에서 다 중에서는 초반에 나오는 그런 질문인데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자, 이 생각이 계속 이제 이후에 전개가 되잖아. 아주 장황하고 어렵게. 그러니까 그걸 시작하는 어떤 물음으로 툭 던져.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딩동댕, 좋았어요. 그 다음에 B는요.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라는 또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그랬어요. 이건 맞죠. 왜냐하면 자, 이즘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는 게 결국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주제인 건데 그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바로 어떤 그 자기의 생각의 근거들을 이제 뒤에 펼치려고 그런 걸 던지는 물음이다. 맞는 얘기예요. 자, C는요. 그 말이 옳을까?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이 옳을까라는 질문은 이즘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그랬는데 땡 틀렸죠. 답이 3번입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 자봐. 여기 가정적 상황이라는 게 아까 제가 지문을 읽을 때 얘기했습니다만 그 가정적 상황이 그거예요. 자, 바로 앞에 있는 거.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이게 가정적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정반대로 뒤집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 그거? 그 말이 옳으냐? 아니라는 걸 뒤에서 증명하는 게 이 글 이후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 가정적 상황은 틀렸다 이거야. 만약에 네가 옳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런 틀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물음이라서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가정적 상황이 틀렸음을 그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틀렸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해야 되니까 답이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D는요.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 것을 보고 나면 옛 것을 잊는다 그랬는데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이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자, 대비적 표현 진술 돼 있죠. 요게 대비적이듯이 거기에도 지금 먼 것, 가까운 것, 새 것, 옛 것 이렇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즘에 대한 나의 생각 이게 결국 이 글의 주제니까 그지? 그걸 드러내기 위한 진술이다. 맞죠? 그 다음에 E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랬는데 이즘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즘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되는데 오히려 잊지 못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지켜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이렇게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늘에 벌을 받고 귀신이 재앙을 내리고 그지? 그런 일을 열거하여 이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딩동댕. 됐죠? 자, 사실 글의 내용이 꽤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머릿속을 막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답을 찾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가 문제 수도 많고 작품도 많지만 가, 나, 다 중에 나가 비록 수능 특강에서 연계 출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높은 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가장 적절한 거 그런데 기억은 뭐냐면 김종길의 문에서 문입니다. 거기 지금 3년에 있는 문 기억 있죠? 그다음에 니은은 나 작품의 1년 1행에 있는 가지예요. 그러면 이건 문, 이건 가지다. 가의 문과 나의 가지.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걸 그런데 사실 이런 건 말도 안 되잖아, 그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말도 안 되고. 과거의 행위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 보인다. 지금 여기에 문이 과거의 행위에 대한 반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가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는 게 문 같은 게 이런 게 있나요? 내면의 불안을 감추라는 모습. 문이 그렇다고 해석할 만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어? 말도 안 되죠. 자, 또 뭐 가지도 내면의 불안이 있을 수 있지. 저 담을 넘을 수 있을까? 근데 주변에 뭐 내적 외적 요인들이 도와줘가지고 결국 용기를 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불안을 감추려 노력한다. 뭐 외면의 변화를 통해 뭐 이런 것도 가지에도 심지어는 맞는 말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면 미래로 나간다. 미래라는 말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걸 만약에 맞는 걸 고르라면 기억보다는 오히려 니은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지? 가지는 주변 대상, 내적 외적 대상들의 도움을 받으며 담 너머로 나아가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근데 기억은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죠? 문이 그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엔 새로운 시대의 생성을 열어젖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니은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아까 뭐라고 했어? 영역을 확장하는 게 담을 넘어서 그 너머로까지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고 자신의 존재를 성장시키는 거고. 자, 답이 2번이니. 이게 지금 문이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고요? 이 주변과 단절돼 있나요? 이 문? 그런 거 아니지? 그 다음에 가지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것도 아닌데 외부의 간섭이란 말이 안 어울리긴 하는데 외적 요인들, 비나 폭설 같은 것들도 또 사실 가지한테는 뭐 내적 요인이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M1 뿌리, 손 터는 꽃과 잎 같은 것들도 자기는 아니거든. 그지? 그 외부의, 그것도 이제 외부라고 한다면 외부를 좁게 해석하면 비와 폭설이고 걔네들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 도움을 받는 건데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따라서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27번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번 3부의 마지막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게 요 세트에서도 뭐 거의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문제인데요.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자, 주체가요, 대상을요, 바라보고 사유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식에 도달해요. 그게 나와 다에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 혹은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주로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떤 게 어떻게 대응되는 걸 생각해 보면, 자,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와 담이라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 예를 들면 담이라는 게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새로운 양면적 의미를 발견한다든지 뭐 그런 걸 제시하는 방식, 나하고 좀 더 가까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즘이라는 것의 속성에 주목해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다하고 관련 지을 수도 있겠고, 물론 나도 이거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대목이 있을 테고, 뭐냐면 이제 담의 속성이라든지 가지의 속성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봅니다. 1번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그랬습니다. 자, 꽃, 잎, 뿌리, 가지 막 있어, 그지? 부분으로 나눠 살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들의 관계가 혼연일체 믿어줬어. 뿌리와 꽃과 잎이 가지를 혼연일체 믿어줬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게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뿌리나 꽃이나 잎은 내적 도움을 주는 내적 요인들이라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 이거죠. 맞는 얘기예요.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낸다. 자,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
로 언급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있어? 예를 들면 뭐 충성심, 효심, 뭐 정성스러운 마음, 예의, 의로움, 뭐 분수 이런 거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겠네요. 자, 그다음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글 말미에 나오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이죠. 그런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이즘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 자, 이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서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은 바람직한 삶을 산단 말이야. 마지막에 얘기했던 대로 자, 다른 사람에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맞다. 4번,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맞죠? 그죠? 자, 담쟁이 줄기라는 것은 수양가지처럼 목련가지처럼 담쟁이 줄기도 언급되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의 속성에 주목해서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 마치 수양가지처럼 맞고요. 그다음 다에서 이런 인식에 기반해서 외적인 것에 매몰돼요. 뭐 내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자, 내적인 게 잊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러면 이걸 만약에 잊어버리게 되면 나쁜 것, 잊어버려야 할 것에 매몰되어 버린다라는 그런 인식을 드러냈다. 맞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답을 5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어야죠. 자,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낸다는 건 맞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시에서 마지막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그러는데요. 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깨달음이다. 이게 맞나? 다의 깨달음이? 다에서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서 요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병이다 혹은 병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 자, 잊지 않는 것이 병일 수도 있다라는 깨달음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얘기해야 맞는 거죠? 여기에 맥락상 여기에 예의나 분수가 어떤 거에 해당돼요? 이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니다 이래야 되죠. 자, 요런 것을 요것의 요 속성에 주목하면 요런 것들을 잊지 않는 것 그건 당연히 병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라고 설명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답이 5번이죠. 자, 1, 2, 3, 4가 맞았다. 근데 5번도 맞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막 헤맸을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비 수험생들 특히 뭐 가도 나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다 같은 글들에 자꾸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그 고전 산문들의 복잡한 논리 구조 요즘의 작문 관습과 다른 과거의 작문 관습 같은 것들을 좀 익숙해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념하시고 작품 수가 많았고 문항 수도 많았기 때문에 3부가 좀 길었는데요. 4부에 이어지는 현대 소설과 고전 시가로 문학을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3부 고생 많았습니다. 4부에서 만나죠. 안녕.